네, 160페이지. 자, 우리 지금 4주간 독해 원리를 쭉 배우고 있는데 아주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적 읽기 했죠. 그 다음에 중심화돼 찾는 중심 내용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찾는 추론함을 읽기도 했고 그다음 지난주에는 좀 더 이제 전개 방식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글에서 자주 쓰는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비판적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이런 독해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는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건데 그때 만나는 지문들, 그 지문들에서 우리가 만날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부터 밑줄 가봅시다. 독해를 할 때는 자, 첫 번째가 뭐야?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글의 내용을 수용해야지.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해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다가 써놓을게요. 그 뒤에 우리 뭐도 했어? 추론도 했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비판적 관점으로 글을 읽어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서로 비교 대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갈 거. 오늘의 얘기가 찔찔 라스트니까 아주 심화된 내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삶에 적용해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것까지 가면 글 읽기의 원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제 확인해 본 거라고 볼 수 있어.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뭐 개념도 있고요, 원리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요, 견해나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대상이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앞에 제시된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는 거, 밑줄 다양한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는 그게 이제 문제로 보면 여러분이 아직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는 한 문제당 기본적으로 2점씩이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도 문제는 바로 이런 유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결할 내용들이 바로 그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그리고 다른 자료를 활용하기 그런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라서 독해 원리의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밑줄 그을까요? 글의 내용을 적용 대상이 되는 자료 내용 요소랑 뭐 하자? 대응시켜보자.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러려면 이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우리가 학습했던 글의 내용을 적용하는 걸 할 수 있는지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내용을 분석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거나 혹은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 부분을 접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해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거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죠. 어떤 개념, 원리나 방법, 주장하는 글이라면 견해나 주장, 혹은 뭐 일반적인 그 대상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될 건데 그런 내용 요소들을 어떻게 해라? 구체적 사례나 상황의 내용 요소랑 각자 어떻게 해라? 네, 대응시켜보자. 미안합니다. 여기는 잠깐 끊어줄게요, 선생님이. 나가라 할 게 아니었네요. 네. 이런 내용 요소, 이러한 내용 요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자. 이겁니다.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 사실 이번에 여러분 1주차 수업에서 살짝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는 이 방법이야라는 걸 배우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예시입니다. 기억은 크게, 저번 주에 했던 것도 우리 써먹자. 저번 주에 설명 방법들 배웠기 때문에. 자, 기억은 크게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을 나눌 수 있대. 자, 얘들아,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있었지. A라는 걸 크게 뭐뭐로 나눌 수 있대.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기준을 여기에다 설명하진 않았어. 근데 뭔가 기준에 따라 종류가 나뉜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설명 방법 중에. 종류를 나누는 게 뭐였더라? 분류. 네, 그래서 지금은 기억을 나누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작업 기억이고 하나는 장기 기억이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겠죠. 분석이랑 다른 점 아시죠, 여러분? 분석은 숨긴 것이 합쳐지면 온전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종류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작업 기억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작업 기억은 하고 나서 뒤에 보세요.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했다가 빼내는 것을 말한대. 자, 얘들아. A는 뭐뭐를 말한대. 이거 무슨 방법?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 그 뭐라고 하지? 정의를 내린다고 하지. 와, 여기 또 정의를 쓰고 있네? 뒤에도 마찬가지지. 장기 기억은 뭐뭐를 말한다. 이런 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나오면 네, 여러분 다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이 주요 내용일 테니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럼 얘들아, 두 가지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지금 보이지 않아? 정의를 내린 거에서 뭐가 좀 차이점인 것 같아? 작업 기억은 정보를 저장하는 시간이 어때? 짧아. 자, 장기 기억은 장기라는 말에 숨어있죠, 이미. 뭐예요? 오랫동안 저장해도. 그리고 얘는 뭐예요? 용량 제한형. 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볼까? 이것도 우리가 배운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예컨대, 이게 뭐죠? 예시를 들기 위한 표지였죠, 그쵸? 네, 예시. 예시가 나온다는 게 결국 사례가 등장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사례들을 위에 있는 1, 2번의 개념이랑 연결을 좀 잘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마지막까지 일단 읽어보고 어디서 가로를 닫아야 될지 판단을 해봅시다. 가령, 자, 당근과 호박을 사러 우리가 마트에 갔다고 칩시다. 자, 가는 동안에, 맞아, 나 오늘 마트 가면은 당근과 호박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즉, 가는 동안에 살 물건을 잊지 않는 것은 어느 기억에 들어간다? 단기 기억. 그러니까 결국 작업 기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들어갈 거야.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저장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근데 당근이 뭐지? 호박이 뭐지? 이 마트에 가서 우리가 당근과 호박을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작업 기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야. 뭔지를 내가 배워서 알고 있고 그 마트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험을 통해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런 거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장기 기억에 들어간다는 거죠. 됐어요? 네, 바로 들어봅시다. 여기까지가 예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그 단기 즉 작업 기억이 어디가 장기 기억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끊어서 보면 자, 가는 동안 살 물건을 잊지 않는 것. 네. 이거가 1번의 사례고 당근과 호박은 이거야. 마트에 어디에 가면 있어. 이거를 아는 거는 뭐다? 2번의 사례. 그래서 개념과 사례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기억에서 다루어졌던 이 활동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장기 기억들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키워드 보이시죠?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아주 심플한 케이스였어요. 됐지요? 그래서 내용 요소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한번 연습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이 해봐야죠. 그죠? 네. 잠시 지어드릴 거예요. 읽어보고 문제를 그냥 풀어 제끼는 게 아니고 얘들아 방금 우리 했던 이 원리를 적용을 해보자. 알겠지?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본인 걸로 읽어. 왜냐면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지 1, 2, 3번은 진짜 쉬운 산수 문제나 마찬가지라서 얘들아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돼. 누가 가장 만족감이 클 것인가? 그냥 얘가 클 것이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내보세요. 그러면 더 정확하죠. 되셨어요? 네.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여기, 얘가 주인공이야 라는 티를 내고 있는 애가 하나 보이는데요. 뭐죠? 중거점. 자, 중거점에 뭐가 특별히 이렇게 양 사이드에 뭐가 있어요? 따옴표, 그쵸?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주로 좀 봐야 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했었는데, 힌트나리가 그렇습니다. 자, 중거점은 하면서 중거점의 뜻을 지금 말하려고 이미 지금 딱 문장 생김새가 보이죠? 자, 중거점은 이러한 기준이다라고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데, 정의를 내려준 내용 중요하니까 개념을 좀 봅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혹은 나한테 손실이 될까? 누구나 그걸 따져보는데 그런 가치를 판단할 때 작동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야. 내적인 기준이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얘들아. 자, 사람들은 이런 중거점에 의존해서 결국 이익과 손실의 가치를 판단하고 본인의 경제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이제 멀게 느껴지니까 예시를 좀 들어주고 있네요. 가령부터가 예시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의 용돈은 10,000원이고요. B라는 사람은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두 사람의 용돈 금액의 차이가 벌써 이제 10배나 나는데요. 자, 근데 만약 자,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A가 용돈이 11,000원이 됐어, 얘들아. 금액적으로 보면 A 얼만큼 플러스 된 거야? 맞아. 얘 1,000원 플러스 된 거야. 됐죠? B 용돈이 2,000원 됐어. 자, B 얼만큼 늘어난 거예요? 뭐지? 두 사람이 늘어나는 용돈의 액수는 똑같은데 왜 안 적고 있지? 자, 그래서 양쪽의 액수가 지금 동일하게 조금씩 일단 늘었어.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누가 더 만족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야? 둘 다 1,000원씩 들었으니까 둘이 똑같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답은 그거 아니죠. 맞아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A가 B보다는 9,000원이나 더 용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워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자, 드러나에 표시 좀 해봅시다. 원래 용돈이 10,000원이 얘한테는 기준이야. 그래서 10,000원을 기준으로 1,000원이 올렸지. 몇 퍼센트 오른 거야? 2%. 2%요. 10,000원 받다가 1,000원이 올랐 그러면 10분의 1이요.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10%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겠지. 깜짝 놀랐으니까. 자, 근데 B는요? 100%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중거점으로 두냐에 따라서 만족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3자 보면 뭐야? 나도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의 원래 갖고 있던 용돈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치과는 달리 B가 훨씬 더 만족할 거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중거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과 손실을 느끼는지를 살펴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 2번, 3번 잠시 볼게요. 여러분, 영희는 10,000원씩 받던 한달 용돈은 20,000원씩 받게 된대요. 와우, 그러면은 100%일까요? 100% 오케이. 영호는 야, 돈 많이 받네. 50,000원씩 받다가 이달부터 6만원 받았대. 10,000원이 늘어난 거긴 한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늘어난 거야? 그렇지. 20%, 그치. 응. 네. 그 다음에 인수는 매달 25,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달부터는 45,000원을 받게 돼. 얼마 늘어난 거야? 산수하고 있지 지금. 몇 퍼센트 늘어난 거냐면 40% 정도 늘어난 거지, 그치? 5,000원씩 쪼개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가장 만족한다? 1번. 너무 당연하게 100% 올라가는 게 영희가 3명 중에 제일 용돈 작지만 만족감은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시. 다른 예시에 너네가 지금 뭐 한 거야? 적용해 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도 예시가 나왔지만 여기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구체적인 사례 너네가 또 적용해 본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 속에 사례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또 다른 사례를 안 물어보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례의 상황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를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사례 적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모두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냐? 우리는 매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글에서도 매체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렇게 글 텍스트 속에 넣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쇄 매체 속의 자료는 주로 시각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위주 볼게요. 글의 내용이랑 시각 자료를 관련 지어서 정보를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우리가 영역의 보통 이 독서 비문학은 5개 영역이 있거든. 한번 들어봐. 들어본 적 있는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래서 너네는 이 5개 안에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하게 될 건데 그때 특히 과학이나 기술은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운 내용이 되게 많아서 특히 기계 같은 게 나올 때는 그림 자료가 같이 나옵니다. 그때 그림 자료랑 그 내용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지 잘 읽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독해를 잘하려면 그 독해라는 글 속의 시각 자료도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서 글 내용을 시각 자료에 적용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되진 않고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내려가서 이번에는 어렵진 않은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글에 있는 내용 요소와 시각 자료를 구성하는 요소를 서로 뭐 하자? 매칭을 시켜봅시다.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인간의 얼굴 생김새가 갖는 특징은 다음 그림을 통해서 봐봐봐. 다음 그림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나오지. 이 다음 그림이 바로 이제 시각적 자료가 나올 거라는 거 예고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글 내용만 보면 안 되고 글 내용이랑 그림을 이제 같이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림에 보면 여러분 뭔가 이 기호가 같이 붙어 있는데 글을 보니까 여기도 기호가 붙어 있어. 원래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림 자료랑 연결할 수 있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기억합니다.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건 나중도 있겠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 표시 주면서 할게요. 자,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여우랑 인간을 비교해 봅시다. 여우의 얼굴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비교라는 거는 여러분 공통점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견주어 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우는 긴 주둥이 머리 덮개뼈 쪽으로 부드러운 경사를 이루는 안면 윤곽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기억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이 있네. 인간의 얼굴은 이 주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 여우 생각해보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 사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둥이가 줄어들어서 이제 돌출이 좀 되어 있다는 흔적만 좀 남아있고, 그리고 두 개의 앞면도 둥글납작해서 비교적 수직으로 솟아있는 이마가 있대. 이거는 누구 거? 아이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사람의 뜻이지요. 미음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어디도 디귿도 여기로 가야 됩니다. 됐죠? 네, 부위별로 설명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사실 쌤이 이렇게 옆에다가 해놨는데 디귿이 사실 어디 가면 돼요, 여러분? 위치상으로는 사실은 여기 가면 되죠. 네, 이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또한이 있다라는 거는 부가적으로 여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얼굴 생김새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줄게요.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우의 얼굴은 털로 덮여있고 대다수 포유처럼 촉촉한 코를 가지고 있대. 자, 얼굴이 털로 덮여있는 거 지금 그림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사실 그림상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촉촉하대요. 여기가 이게 약간 둥글둥글한 게 이제 윤기가 좀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미을이 일로 일단 코 근처로 좀 당겨볼게요. 근데 뭐로 연결되어 있어? 있지만으로 연결되어 있지. 그럼 그 앞뒤가 좀 반대되겠네. 인간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털이 많은 사람도 있죠, 물론. 캐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저 여우 같은 털이 얼굴에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일단 피부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털에 이렇게 감싸있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피부가 노출되어 있고요. 뭐 그냥 이쯤 써야 되겠다. 미음. 자, 그 다음에 코는요, 촉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 지금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가 여기가 윤기가 흐르면서 막 이렇게 촉촉하다는 느낌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미음 계속 같이 갔고요. 자, 한편, 야, 이제 뭔가 전환이 되려나 봐. 중간에 사실 보니까 뭔가 침팬지가 있었거든요. 자, 여우랑 인간의 생각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침팬지가 등장했는데요. 왜냐하면 침팬지 얼굴은 여우랑 인간 두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얼굴 생김새예요. 따라서 여기에 뒤에 보시면 여우보다는 그래도 인간 얼굴에 좀 가깝지만 여우의 모습도 여기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읍이 여기 친구한테 해당사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거는 거의 퍼즐 맞추기랑 다름없어요. 그 내용과 그림을 연결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제 1번부터 이제 썼던 이유는 먼저라는 표지를 좀 보라고 얘기한 거라서 뒤에는 추가적인 표지가 아까 또 한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 한편이라는 건 전환, 반면에라는 건 대조.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지들이 꽤나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 자료를 잘 이해하려면 하나하나의 내용 요소들을 그림에 갖다가 넣으면서 이해하면 된다. 요걸 한번 연습해봤고요. 여러분은 실제 시각 자료를 정말 많이 쓰는 과학 기술 지문으로 한번 가서 연습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오세요. 네, 그러다가 바로 해서 빈칸도 채워. 시간 드릴게요. 그림이랑 매치를 시켜서 봐야 된다. 얘들아 계속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을 거야. 그림, 보기에 그림 속에 있는 그 재료들과 거기에 있는 기호들이 막 있을 건데, 그거를 본문에 그대로 적용 한번 해서 대입시켜보자. 문제 푸셨어요? 어렵죠, 조금. 했어요? 수영이 했나요? 읽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거 쉽지 않지? 자, 우선은 글이랑 이거랑 바로바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일단은 두 개의 빨대로 간단한 분무기를 만들어 보겠대요. 그러면 두 개의 빨대가 지금 그림 속에 이렇게 있네요. 빨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다가 순차적으로 해보자. 두 개의 빨대는 곧 그림 속에 A와 B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지? 자, 그 중에서 빨대 하나는 용액에 담그겠대요. 얘들아, 그러면 이 빨대 하나는 뭘까요? 여기 있는? 맞아요. 빨대 A가 되겠죠. 용액에 담그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럼 뭐가 될까요? B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어때? 기역자 형태로 A를 기준으로 기역자 형태의 모양이 되도록 연결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뭔가 실험이나 이런 걸 하는 거다 보니까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표지가 있죠. 여기에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있으니까 이런 표지를 보면 단계가 있는 거구나. 얘들아, 단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한다. 과정. 거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과정이 있고요. 과정은 절차, 순서, 단계가 있는 거라 순서대로 밟아서 가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실험을 했다면 실험의 그 결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쭉 가볼게요. 그래서 기억적 모의대로 이제 연결해서 빨대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용액에 담근 빨대 그게 A자잖아요. A였잖아요. A에 기역자로 연결한 빨대 B를 불어요. 자, 불면 어떻게 되는데 공기가 빠르게 훅 하고 빠져나가면서 빨대에서 공기가 빠져나온 영역의 압력이 낮아진대요. 그럼 얘들아, 그림 속에서 어느 부분이 빨대에서 공기가 빠져나온 영역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가 갑니다. 근데 얘들아, 결론이 나왔어. 그렇게 되면 가 영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밑줄 그어볼게요. 압력이 낮아진대요. 됐죠? 그럼 얘들아, 자 영역은 어때? 압력이 낮아져 있을 거야. 공기를 불었다면. 됐죠? 네, 그래서 알아낸 거랑 그림이랑 연결해봤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 영역의 압력이 즉 A, 그 가라는 영역의 압력이 용액을 누르는 대기압보다 좀 작은요. 그럼 얘들아, 대기압이라는 건 뭐냐면 용액을 누르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게 작은 경우에는 용액에 담근 빨대의 자 A조 우리는 A로 치환해서 바꿔서 생각할게요. A 아래쪽으로부터 용액이 위로 빨려 올라와서 분무가 된대요. 보세요. 액체 이동하는 방향 보여요? 네. 아래쪽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서 하고 분무가 되는 거지. 우리 어차피 이거 분무기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였잖아. 됐죠? 그래서 봅니다. 빨대의 A 아래쪽으로부터 용액이 위로 빨려 올라와서 된다. 어미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액체 이동하는 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액체나 기체는 지금 우리는 액체를 보고 있고 위에도 기체가 있습니다만 액체나 기체는 특징이 있대요. 밑줄 그으면서 가볼게요. 자, 요 두 개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어요. 끊어볼게요. 왜 때문에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때부터 했으면 앞뒤가 무슨 관계예요? 원과 결과. 네, 그래서 인과관계입니다. 자, 액체나 기체의 특징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지금처럼 변화시키면 용기 속에 있는 액체가 지금처럼 어때? 여기가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서 낮은 곳을 향해 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쭉 뿜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용기 속의 액체가 이 용기 밖으로 나와서 분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결과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빨대 B에 공기를 불었죠. 그러니까 빨대 A 아래쪽에서 위쪽 용액이 올라왔죠. 가영역으로 가서 분무되었는데 가영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압력이 낮아진 곳이고요. 여기는 여기보다 압력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가영역의 무엇이 자, 이제 넣어도 이뭐 들어가네. 이거까지 하나? 압력이. 자, 아까 용액을 누르는 게 뭐라 했지? 대기압. 보다 어때야 돼요? 자, 기압은 보통 작다 혹은 낮다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하면 돼서 둘 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작아졌기 때문이다 오케이 혹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렇게 맞춰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진짜 다 단순하게 배울 거야.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상상히 잘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질문 만나면 항상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글 읽다 보면 여러분 앞으로는 더 느낄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모르는 말이 많지? 낯선 용어랑 개념이랑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모르는데 되게 냉정하게 네가 모르는 게 잘못이야라고 글을 많이 줬어요. 충분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밑줄 갑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 자, 낯선 용어, 개념, 모르는 정보, 지식을 내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글에 있는 뭘 잘 봐?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이나 시각자료 등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얘를 참고해서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또 잘 돼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시각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면 글 내용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해서 좋은 점도 있고 글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본인이 찾아보는 노력도 해야 돼요. 악어하는 게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요 그대로 한번 글에다가 아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갔어. 네, 일로 오시나요? 네. 자, 요번에 이제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을 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라고 해봤자 뭐 많지 않습니다. 두 문제인데요.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써먹어야 돼. 네, 그림자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읽어보고 풀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건 완전 비추야. 네, 실시하면서 읽어주세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문제도 좀 듣고 주인공처럼 보이는 지면 내용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읽어야 돼요. 쌤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필요 없는 거 하고 또 지워라. 오늘 나한테 어떻게 필기만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밑줄을 막 닫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듣고 표지가 되는 것을 듣고 이런 거 연습을 지금 앞으로서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짧은 글만 읽진 않고 긴 글을 읽을 때 그런 게 되게 유용한데 평소 연습을 안 해놓으면 갑자기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 자, 얘들아, 유체라는 말이 모르면 좀 어려우니까 오른쪽에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체와 액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유체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을 만나게 되게 이제 곧장 알면 진짜 좋겠죠. 자, 그래서 유체 속에서 낙하를 하면 낙한다라는 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그죠? 자, 우리가 조건을 주고 있으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물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보세요. 중력이나 부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원리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과학이나 이런 지문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또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사실 여러분 중력이랑 부력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케바케예요. 이건 알아야지 아니면 못 풀 것 같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밑줄 그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는 가장 일반적인 그냥 원리이자 사실을 설명한 거라서 밑줄 긋고 시작해볼게요. 왜냐면 여기까지 보면은 맞는 객관적 사실이긴 한데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체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아까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가 중력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하네. 야, 그러면 이거는 좀 표시가 필요할 것 같아. 자, 중력은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 중력은 이거다. 뭐예요? 개념 설명했잖아요. 뭐예요? 얘들아! 눈 뜨고 자니? 자, 개념 설명하는 거 설명 방법에서 뭐라 그래? 정의.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내용에는 정의가 안 나올 수 없다니까. 자, 힘이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낙하하는 동안에는 그 중력이 뭐래요? 일정하대요. 제가 밑줄 바로 쳐놓을게요. 물체 낙하하는, 왜냐면 낙하한다라는 걸 지금 조건으로 줬으니까 자꾸 낙하하는 거랑 관련돼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일정하다. 일정.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물체마다 중력에다 조금씩 다르게 작용을 할 텐데, 그거의 그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와, 얘들아, 땀 흘리는 거 보이지? 체크하라는 얘기야. 뭐라고 부른다? 무게. 자, 이거는 여러분, 쌤이 A는 B라는 말이다. B를 말한다. B를 뜻한다. 이런 말도 엄청 많이 쓰지만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무게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수식해주면서 정의를 내려준 거야. 아, 이때 무게라는 건 여기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단위는 뭘 쓰냐면 힘의 단위랑 똑같은 뉴턴, N을 이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무게는 특이합니다, 여러분.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건 특징입니다. 중력의 크기가 결국에는 무게인데 이 무게가 뭐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밑줄이 아니라 바로 쳐놓게 특징이네요, 특징. 아, 여기 빨간색입니다. 자, 무게는 아까 뭐라고? 중력의 크기. 이게 이꼴 관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장소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예시가 나올까? 예를 들어부터는 예시겠죠? 예시를 한번 가볼까요? 사례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중력의 크기가 원래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자, 달에서는 물체의 무게도 중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가면은 지구에서 6분의 1만큼의 무게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고요? 중력의 크기가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체크해주세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무게는 그런데 얘들아, 비록 무게와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을 얘기할 것 같아. 얘들아, 차이점을 얘기하면은 비교예요, 대조예요? 차이점 중심이면 비교를 맞아, 넓은 의미에서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좁은 의미에서 비교와 대조를 물어보면 공통점이 비교이고 차이점이 대조야.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조를 할 것 같아. 대조보다 좀 더 넓은 개념도 너무 배웠어. 대비라고 아까 그렇지? 자, 무게와는 달리 물체가 장소에 따라 무게, 즉 중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원래 걔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양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래.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특징입니다. 자, 여기 어디 갔어? 고유한 양은 변하지 않는다. 뭐와의 차이점이에요? 무게, 즉 중력의 크기와의 차이점이 있는 게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 물체가 원래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들아? 양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건 무게랑 다른 건가? 자, 그래서 얘는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그 고유한 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장소가 달라져도 얘는 변함이 없어서 이것도 아까 위에 있었던 무게랑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해 볼게요. 어디 질량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자, 이게 앞에서 똑같이 어때요?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 그게 뭐예요? 질량의 뜻이잖아요.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렇게가 뭐예요?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럼 우리가 무게랑 질량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아니었구나라고 테스트를 느낍니다. 자, 그리고 얘의 단위는요, 위에 있는 무게는 뉴턴을 썼고요. 왜냐하면 힘의 단위니까, 중력의 단위니까 뉴턴을 썼고요. 얘는 질량은 킬로그램을 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도 지금 다르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합니다. 이러한 물체의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 했어요. 물체가 운동할 때 중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어머 세상에 어려워. 물체의 무게가 된대.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용어들 개념 간에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밑줄 그읍시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가 운동할 때 생기는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이꼴 그게 곧 물체의 무게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옆에다가 사실 간단한 식을 써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이렇게 이꼴 질량 곱하기 중력 이걸 곱해버려.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결국 그 물체의 무게가 나온다. 무게는 뭐라 그랬죠? 그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랑 같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중력이 뭔지, 무게가 뭔지, 질량이 뭔지, 얘네들 사이 관계가 뭔지 이거 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 속에 들어있는, 얘들아,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액체나 기체, 우리 이제 이 말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유체. 우리 위에서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다른 말로 유체라고 하더라도, 액체나 기체, 이렇게 붙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액체나 기체 속에 들어있는 물체는 그 액체나 기체로부터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받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부력이라고 한대요. 여기는 나온 편 없지만 여러분 기억나요? 아까 낙하하는 물체의 중력과 부력이 작용한다 했었는데 중력에 대한 설명을 이만큼 했잖아. 다음은 부력 차례죠. 그래서 부력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부력을 우리가 T로 얘기하면 어디서 어디부터를 정의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 이게 부력의 정의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부력의 이제 중요한 특징. 우리가 위에 중력을 먼저 배우고 왔는데 말이죠. 어때요? 중력이랑 반대말하고 작용돼요. 오케이. 왜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 수영 잘해? 수영 잘해요? 수영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물에 이제 가라앉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쌤 친구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물에 또 유독 엄청 잘 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력이 되게 좋다는 얘기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부력은 위로 뜨는 힘이다. 근데 얘가 아까 중력은 뭐라 그랬어? 지구의 중심을 끌어당기는 거잖아. 두 개가 서로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오케이, 알겠어. 이해했어. 하나는 위로 올려, 하나는 밑으로 끌어당겨.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무거운 배들이 물 위에 떠서 운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배도 불도. 자, 끊어보자, 얘들아. 크고 무거운 배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죠? 부력이 있기 때문이죠. 뭐예요? 인과관계죠. 그리고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도 물체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대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커진대요. 와, 이거 엄청 중요한 정보 관계예요, 여러분.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여러분 기억나요? 아니, 비례관계.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잠긴 부분이 많을수록 훨씬 더 부력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비례관계네요. 다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 다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써보고 봐야 돼. 됐죠? 그래서 결론을 내볼까요? 밑줄. 그래서 물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물체가 뜨는 거죠. 자, 위에다가 살짝 쏠까?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가 있는데 부력이 중력보다 커요. 그러면 내 몸이 떠요. 그렇죠? 부력이 나를 이렇게 밀어올리는 힘이니까. 근데 무력이 중력보다 작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가라앉겠죠. 네. 그래서 무력과 중력 간의 관계에 따라 물속에서 내가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작용하진 않지만 무력과 중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잠겨 있을수록 오히려 더 잘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쟤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멀리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사실 이미 여러분 풀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갑시다. 적정한 거 한번 찾아볼까? 이거 완전 내용일치인데,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 틀리면 이제 여러분 약간 속상해 하긴 해야 돼. 왜냐면 글을 똑바로 못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 자, 혹시 몇 번이야? 3번이. 오케이. 얘들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에 우리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결과적으로 장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질량이 훨씬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더라도 지구에 있는 중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 달이 훨씬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연결 관계를 따지자면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까먹지 말 거. 달과 지구를 비교했을 때 중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중력의 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물체로 따지면 이제 무게와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6배나 지구가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토대로 같은 질량이지만 작용하는 가속도는 아까 중력과 연결되어 있다 했으니까 훨씬 더 지구가 더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맞는 자리야. 됐지요? 그래서 한번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네, 요거 여러분 이제 A, B를 보고 바로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A와 B는 수조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물도 같이 넣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에 동일한 나무 토막을 지금 넣은 상태인데요. 가라앉은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라 그 물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의 부피 정도가 좀 달라요.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얘는 요만큼 잠겨 있어요. 지금 잠겨 있는 부피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요만큼이 잠겨 있어요. 자, 그래서 A와 B를 우리가 비교해보자면 B가 훨씬 더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에 비해서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크다. 자, 여러분,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크다라는 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어떤 거랑 관계가 생길까요? 부력. 부력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하시면 1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채점해 줄 수 있죠? 네. 채점하고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에도 한번 연결해봤는데, 오, 잘 됐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여기 살짝 보세요.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되는 점. 첫 번째, A에 비해라는 말 한다는 건 서로 견주어 보겠다라는 거 보통 차이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에 비해 똑같죠? B에 비해도 A와 달리 B와 달리는 명확하게 대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얘기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뭐시기는 이라고 묶어 있잖아. 이건 뭐예요? 공통점을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을 물어보겠다는 건지 공통점을 물어보겠다는 건지 좀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세요. 자, 일단 쌤이 오늘 설명할 건 여기까지인데요. 뒤에 보시면은 이런 원리를 적용할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여기도 다 해주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도 출산휴가를 갖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거든. 왜냐면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내는 걸 안 좋아하는 거가 많아. 근데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심지어는 노비들한테도 이런 출산휴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글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지문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해결을 잘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끝난 거네. 네, 네. 이 다음 시간은 우리 3교시 문학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과제 안 된 거 있으면 얼른